여름의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던 어느 날, 부산의 조용한 동래구에서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25살의 김아린. 초록빛 산자락과 고즈넉한 골목길 사이에서 자란 평범한 여자였다. 우리 가족은 언제나 끈끈하게 뭉쳐 있었지만 그 끈끈함이 때론 숨막힐 정도라는 걸 나는 곧 알게 되었다. 그 금요일 오후도 평소처럼 시작되었다. 나는 엄마와 함께 집안의 전통인 가족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부엌 가득 퍼지는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 속에서 야채를 다지며 엄마가 말했다. 하린아, 지하실에 있는 막걸리 좀 갖다 줄래? 엄마의 손은 떡을 만들던 밀가루 반죽으로 하얗게 물들어 있었다. 나는 나선형 계단을 따라 지하실로 내려갔다. 나무 선반 위에 먼지가 쌓인 막걸리 병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도와줄까? 반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돌아서 보니 바로 삼촌, 김준호였다. 나보다 20살은 더 많아 보이는 그의 은빛 머리칼과 깊은 눈빛은 세월의 비밀을 감추고 있었다. 그는 파란색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그 색이 그의 눈동자와 묘하게 어울렸다. 그의 미소는 위로가 되면서도 동시에 불안하게 만들었다. 괜찮아요, 삼촌. 거의 다 했어요. 내 손은 살짝 떨렸다. 그가 선반 위 높은 곳에서 병을 꺼내려 손을 뻗었고 그의 팔이 내 팔을 스쳤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샌다루드 향과 묘하게 남성적인 냄새가 스며들었다. 내가 도와줄게. 그의 손가락이 내 손에 닿았다. 그 순간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우리 사이에 어쩐지 금지된 끈이 생긴 듯 했다. 그의 푸른 눈동자가 내 눈을 꿰뚫는 것 같았다. 그 눈빛 속에서 우리는 가족이라는 경계를 잊었다. 고마워요. 나는 속삭였다. 볼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별말을 다 한다. 하리나.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더 깊고 무거웠다. 그날 저녁, 우리 집의 오래된 참나무 식탁에 앉아 있으면서 나는 삼촌 준호의 모든 움직임에 신경이 곤두섰다. 그가 웃을 때 입술이 살짝 올라가는 모양새, 말할 때 우아하게 움직이는 그의 단단한 손을 유심히 보았다. 내 옆에 앉은 사촌 지혜가 살짝 내 팔을 찔렀다. 괜찮아. 멍한데? 응, 그냥 좀 피곤해.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지하실에서의 그 순간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걸까? 아니면 무언가가 정말로 변한 걸까? 가족들이 베란다에 모여 저녁 바람을 즐기던 중 준호 삼촌이 내 옆에 다가왔다. 오늘은 뭔가 달라 보이네, 하리나. 달라요. 어떻게요? 나는 그의 시선을 피했다. 더 성숙해졌어. 자신을 더 알게 된 것 같아. 그 말에 몸이 떨렸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내 속을 읽을 수 있지? 가끔 난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그의 눈은 멀리 부산시내 불빛을 바라봤다. 무슨 선택요?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사랑에 관한, 열정에 관한, 마음을 따르는 선택들 말이야. 가족들의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지자 그는 조용히 물러났다. 나는 혼란스러운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그날 밤, 내 방에서 나는 삼촌이 몇 년 전 내게 선물한 일기장을 꺼내 썼다. 감히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내 마음을 조심스레 적어 내려갔다. 그러다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는 어둠 속 손길과 금지된 속삭임, 그리고 세상의 모든 규칙을 무너뜨리는 사랑이 내 곁에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창밖으로 비치는 부산의 햇살을 바라보다가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정신이 들었다. 하리나, 아침 먹으러 내려와. 부엌에서는 갓 구운 식빵 냄새와 커피 향이 어우러져 있었다. 아빠는 신문을 읽고 있고 여동생 수지는 학교 이야기를 늘어놓느라 분주했다. 평화로운 가족의 일상 속 나는 뭔가 허전함을 느꼈다. 준호 삼촌이 내일 우리 집에 저녁 먹으러 온대. 엄마가 말했다. 지하실에서 꺼낸 그 막걸리도 가져온대. 내 심장이 뛰었다. 나는 토스트에 집중하는 척했다. 좋네.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삼촌은 늘 재미있는 이야기로 분위기를 띄우시니까. 수진이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항상 진지해. 그럴 수밖에, 하리나. 삼촌은 내 또래가 아니야. 엄마가 정색하며 말했지만 나는 그 성숙함이 내 마음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숨길 수 없었다. 하루 종일 가족 서점에서 일하면서도 내 생각은 삼촌 준호에게 가 있었다. 손님 한 명 한 명이 그를 떠올리게 했고 책장에 책을 꽂을 때마다 지하실에서 그의 손이 막걸리 병을 잡던 순간이 떠올랐다. 오후 3시 서점 벨이 울리자 나는 고개를 들었다. 거기에 그가 있었다. 넓은 어깨가 돋보이는 회색 정장을 입고 그의 깊은 눈동자가 텅 빈 가게를 가로질러 나를 바라봤다. 안녕하세요. 하린 씨 방해가 되진 않나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운 비단결 같았다. 아니에요. 나는 손에 땀이 났지만 대답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포항 역사에 관한 책을 찾으러 왔어요. 고객 선물로요. 그는 계산대 쪽으로 다가왔다. 그의 눈은 내 얼굴 구석구석을 살피는 듯했다. 책을 고르며 그의 근접감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강해졌다. 무거운 책을 넘기다 우리의 손이 스쳤고 전기 같은 충격이 팔을 타고 퍼졌다. 미안해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손을 곧바로 떼지 않았다. 괜찮아요. 나는 그의 푸른 눈동자에 빠져들었다.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에 우리는 현실로 돌아왔다. 손님이 들어왔고 준호는 프로다운 태도로 물러났다. 원하는 책 찾았어요. 내가 물었다. 생각보다 더 좋은 걸 찾았네요. 그는 의미심장하게 답했다. 책값을 치르며 우리는 날씨, 가족, 사업 같은 안전한 주제로 대화를 이어갔다. 하지만 겉으로는 평범했지만 그 밑에는 서로를 꿰뚫는 암묵적인 이해가 흐르고 있었다. 내일 봐요. 그가 나가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펼쳐 매 순간, 매 눈빛, 매 우연한 접촉을 기록했다. 내 마음속 금지된 고백들이 페이지를 채웠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무엇을 입을지 한참 고민했다. 너무 편하지도 너무 꾸미지도 않은 면 소재의 간단한 원피스. 자연스러워 보이고 싶었지만 모든 디테일은 그를 위한 계산된 선택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현관문을 열자 2병의 막걸리를 든 준호 삼촌이 환한 미소로 나를 바라봤다. 저녁 식사는 달콤한 고문 같았다. 그의 발이 가끔 내 발을 살짝 스쳤다. 그 은밀한 접촉이 무언의 고백 같았다. 식사 후 가족들이 흩어지고 나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도와줄게. 잔을 닦는 수건을 건네며. 그 순간 둘만의 공기가 전기처럼 진동했다. 하리나, 우리 얘기 좀 해야겠다. 뭐에 대해요? 나는 알고 있었다. 우리 사이에 벌어지는 일 말이야.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이건 정상적이지 않아. 그리고 너도 느끼고 있잖아. 거품나는 물속에서 내 손이 떨렸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그가 다가왔다. 내 곁에 있을 때면 삼촌이라는 사실도 나이 차이도 다 잊혀져. 그의 손가락이 내 손목을 스치자 세상이 멈춘 듯 했다. 그때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동생 수진이 아무것도 모른 채 부엌에 들어왔다. 도와줄까? 이제 끝났어. 준호가 즉시 태도를 바꾸었지만 눈빛은 말하지 않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다음 주는 조용한 고문이었다. 가족 모임마다, 준호와 나눈 눈빛마다 우리는 서로의 위험성을 더욱 실감했다. 엄마는 내 불안한 모습을 눈치챘다. 하리나, 요즘 너무 멍한 것 같아. 서점 일이 너무 힘든 거니? 아마도요. 나는 그녀의 날카로운 눈길을 피했다. 이번 달 재고 정리가 많아서요. 하지만 내 마음은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준호 삼촌일까 기대했고 그가 서울에 출장 중이라는 사실조차 내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화요일, 익명의 소포가 도착했다. 안에는 희귀한 한국 현대시집과 짧은 쪽지가 있었다. 할인 씨 생각이 나서. 글씨는 분명 그의 것이었다. 손이 떨리며 책을 열었다. 표지 안쪽에는 어두운 날에도 빛나는 비에게라는 헌사가 적혀 있었다. 책을 카운터 아래에 숨기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우리가 건너서는 안 될 선을 넘어선 느낌이었다. 목요일, 그는 일과를 마치고 서점에 나타났다. 햇살에 빛나는 은발과 익숙한 향수 냄새가 그와 함께였다. 할인 씨, 얘기 좀 하자.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닫고 그를 따라 서점 뒤편 사무실로 갔다. 책더미가 우리를 외부 세계로부터 감쌌다. 말하려던 게 있어? 알면서도 위험한 이야기야. 그의 손은 코트 주머니에 들어가 있었다. 나는 책상에 기대 다리가 풀렸다. 준호 삼촌, 이건 안 돼요. 아라의 그는 다가오며 속삭였다. 난 내 삼촌이고 20년 넘게 너를 키웠어. 우리 가족을 망칠 수도 있어? 하지만 내 곁에 있으면 그런 생각이 사라져. 그의 말은 내 가장 깊은 두려움과 욕망을 확인시켰다.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나는 숨죽이며 물었다. 위험한 짓이야. 그의 눈빛이 불타올랐다. 우리 둘 다 파멸할 수도 있고. 하지만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야. 그는 손을 내밀었지만 닿기 직전에 당겼다. 우린 멈춰야 해. 멈추기 싫으면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의 한숨은 오랜 세월의 무게였다. 그럼 불장난하는 거야? 누군가는 반드시 다칠 거고. 그때 전화벨이 울렸고 나는 엄마가 저녁 약속 시간을 묻는다는 걸 알았다. 전화를 끊자 준호는 멀어졌다. 그의 모습은 갑자기 약해 보였다. 가야겠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하지만 할인아, 내게 느끼는 이 감정이 내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거야. 그가 떠난 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깨달았다. 결과가 어떻든 이끌림은 이성보다 강했다. 그날 밤 거실에서 엄마가 오래된 가족 사진을 보고 있었다. 이거 봐, 준호 삼촌 결혼식 때 사진이야. 그녀가 말했다. 젊고 희망에 가득 찼지? 사진 속 젊은 준호는 지금과 달리 생기가 덜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는 무심한 척 물었다. 가끔 사람들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거든. 엄마는 한숨을 쉬었다. 준호는 더 행복했어야 했는데.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우리가 서로의 행복일 수 있을까? 아니면 파멸일까? 그가 준 시집을 꺼내 펼치니 조용한 쪽지가 끼워져 있었다. 내일 오후 4시에 광안리 해변 근처 성당에서 만나자. 온다면 내 대답을 알게 될 거야. 위험한 만남이었지만 내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었다. 그날 오후 성당 앞 계단에 서서 떨리는 다리로 들어섰다. 어두운 성당 내부는 향과 촛불 냄새로 가득했다. 앞자리 벤치에 홀로 앉아있던 준호가 우리 시선을 맞췄다. 왔구나. 그의 눈빛이 내 얼굴을 훑었다. 당연하죠. 내 목소리는 성당의 광활함 속에서 작게 울렸다. 그는 옆에 있는 작은 예배당으로 나를 이끌었다. 스테인드 글라스가 불꽃처럼 우리 얼굴을 물들였다.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잘못됐지만 그 어떤 것보다 진짜야. 나도 그래요. 나는 조용히 고백했다. 밤새 싸웠지만 마음은 가족이라는 규칙을 몰라요. 그가 손을 내밀었고 이번엔 우리 손이 완전히 맞닿았다. 전기처럼 짜릿했다. 우리에게 길이 있을까?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길은 늘 있지만 대가가 너무 클 수도 있어.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급히 떨어져 평범한 사람인 척했다. 한 할머니가 촛불을 켜며 우리를 오래 쳐다봤다. 그녀가 멀어지자 준호가 속삭였다. 여기 있으면 안 돼. 해질 무렵 크리스탈 가든에서 만나자. 성당을 나서며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크리스탈 가든에서 나는 그를 만났다. 노을빛이 나무와 멀리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교회에서 본 할머니가 내 엄마 친구래. 그가 말했다. 내 혈관 속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우릴 알아봤다고? 그렇지. 상황이 복잡해졌어. 우린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두려움에 떨었다. 그가 내 손을 잡았다.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어? 모든 걸 바꿀 이야기. 그의 눈은 진지했고 나는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물었다. 뭐예요, 준호 삼촌?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난 내 친삼촌이 아니야. 내 엄마와 나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 세상이 멈춘 듯 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상했던 시선들, 가족의 비밀, 그리고 우리 사이에 금지된 끌림이 완전히 다른 빛으로 다가왔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나는 속삭였다. 다리가 풀렸다. 긴 이야기야. 그의 눈빛은 이해를 구했다. 엄마가 약속했어. 이 비밀은 절대 말하지 않겠다고. 그때 정원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와 동생 수진이었다. 그들도 이 정원을 산책하며 우리를 찾고 있었다. 그 소리에 내 피가 얼어붙었다. 준호가 재빨리 나를 울창한 덤불 뒤로 숨겼다. 제발, 나는 그의 팔을 꼭 잡았다. 엄마한테 들키면 안 돼. 엄마의 목소리가 멀어지자 우리는 겨우 숨을 내쉬었다. 가까운 위기는 지나갔지만 위협은 여전했다. 여기서 나가야 해.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먼저 모든 진실을 말해줄게. 그는 골목길에 주차된 차로 나를 안내했다. 그 길은 조용했고 우리 사이의 침묵은 무거웠다. 그의 아파트는 부산 중구에 있었고 깔끔했지만 따뜻한 느낌은 없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있었고 그 중에는 젊은 엄마와 준호 삼촌이 친밀하게 웃고 있는 사진도 있었다. 준비됐어. 그가 물었다. 내 얘기는 충격적일 거야. 이미 충격받았어요. 나는 소파 가장자리에 앉아 대답했다. 그냥 진실만 말해줘요. 그는 마주 앉아 말했다. 엄마와 나는 리스본 고아원에서 함께 자랐어.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형제처럼 자랐지? 18살이 되던 해 같이 집을 떠났고 각자 가족을 꾸렸어. 그래서 난 내 친삼촌이 아니야. 안도의 한숨과 혼란이 내 안에서 뒤섞였다. 왜 숨긴 거야? 엄마가 고아원 출신인 게 부끄러웠어. 아빠 집안은 전통적이어서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겉모습만 유지하는 게 편했어. 그는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다. 고아원 문서와 서로 주고받은 편지들. 사진 속 젊은 엄마와 준호가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왔다. 그럼 우리가 느끼는 건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생물학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야.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복잡하지. 세상에겐 내가 내 삼촌이고 엄마에겐 형제였지만 널 키운 건 사실이야. 그는 무릎을 꿇고 내 손을 잡았다. 내가 느끼는 감정은 진짜야. 하지만 만약 행동으로 옮기면 엄마의 신뢰를 영원히 잃을 거야. 눈물이 고였다.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준호? 사랑에 빠지는 거야. 그가 속삭였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내 손을 부드럽게 쓸었다. 이건 우리 둘 다 원하지도 계획하지도 않은 일이야.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엄마가 걱정하며 내 행방을 묻는 목소리였다. 가야겠어. 나는 갑자기 일어섰다. 하리나, 기다려. 준호가 팔을 잡았다.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해. 교회 할머니가 엄마한테 우리를 봤다고 말할 거야. 그 무게가 나를 짓눌렀다. 우린 어떻게 해야 해? 선택은 두 가지야. 그의 얼굴에 고뇌가 가득했다. 지금 당장 끝내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나는 희망에 차서 말했다. 진실을 마주하고 모든 결과를 받아들이거나. 그때 인터폰이 울렸다. 준호 씨, 누나가 왔어요.
꼭 만나야 한대요. 우리 눈이 공포로 마주쳤다. 엄마가 우리를 찾아냈다. 어떻게 하지? 나는 떨며 속삭였다. 준호가 문을 향해 바라보다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진실과 맞서자 그가 결연히 말했다. 문을 열었을 때 엄마가 아니라 교회에서 본 그 할머니가 엄격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손에는 봉투를 들고 있었다. 얘기 좀 해야겠어요. 준호 씨, 그리고 이 젊은 여자에 관해, 그리고 여러분 둘이 모르는 아주 큰 비밀에 대해서. 그녀의 눈이 나를 응시하며 덧붙였다. 내 엄마가 진짜 누구인지, 그리고 준호 씨가 결코 너의 남자가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바람이 싸늘하게 불었다. 내가 알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목소리는 단호했다. 김아린 씨, 내 어머니가 감춘 진실은 이보다 훨씬 깊고 어두워. 그리고 그 진실이 드러나면 너희 가족은 결코 예전 같지 않을 거야. 나는 숨이 막히는 듯 벽에 기대섰다. 준호 삼촌은 굳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그 여자는 봉투를 조심스레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 안에 내 어머니와 관련된 오래된 문서가 있어? 그리고 내가 몰랐던 가족의 또 다른 연결고리가 적혀있지? 나는 호기심과 두려움에 휩싸여 그 봉투를 바라보았다. 손끝이 떨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가족의 또 다른 연결고리라니요? 무슨 뜻인가요? 그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모든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기 마련이지. 하지만 지금은 조심해야 해. 이 일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아. 준호 삼촌은 깊게 한숨을 쉬며 내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다. 하리나, 내가 알게 될 이야기는 너를 혼란스럽게 할 거야.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해.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보호하려는 의지와 동시에 숨겨진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내가 말했다. 그때 갑자기 아파트 복도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가 긴장 속에 숨을 죽였다. 누구야? 준호가 조용히 물었다.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 긴장감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밝혀내야 해. 진실이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 그 순간 준호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낡은 편지들과 사진, 그리고 한 권의 작은 일기장이 들어 있었다. 이것들이 내 어머니의 과거와 관련된 증거야. 준호가 말했다. 나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한 장씩 꺼내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젊은 여성은 내 어머니였고 옆에는 낯선 남자가 있었다. 그 남자의 얼굴은 희미했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을 주었다. 일기장 첫 페이지에 적힌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나의 비밀, 그리고 우리가 피할 수 없었던 운명. 나는 마음속으로 떨리는 손으로 그 페이지를 넘겼다.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야. 하리나, 준호가 무겁게 말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과 감정으로 가득 찼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어둠,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금지된 사랑. 나는 알 수 없었다. 이 진실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나는 되돌릴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는 것이다. 부산의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일기장을 조심스레 펼쳤다. 어머니의 필체로 적힌 글자들이 마치 숨겨진 퍼즐 조각처럼 내 마음을 조여왔다. 운명이라는 단어가 반복될수록 나는 점점 더 이 비밀에 빠져들었다. 준호 삼촌, 이 남자는 누구예요? 나는 사진 속 낯선 남자를 가리키며 물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은 내 아버지, 김태성 씨야. 하지만 내 어머니가 말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 나는 숨을 죽였다. 아버지에 대해선 늘 단조로운 이야기만 들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어머니와 아버지는 사실 결혼 전부터 깊은 비밀을 공유하고 있었어.
그 비밀은 가족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것이었지? 준호의 말에 나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두려움이 치밀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게 된다는 설렘도 있었다. 그럼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간절히 물었다. 준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어머니는 젊었을 때 어떤 조직과 얽혀 있었어. 그 조직은 단순한 가족이 아니었고 비밀과 음모가 얽힌 집단이었지. 나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조직이라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조직은 부산과 서울, 그리고 해외까지 연결된 거대한 네트워크였어. 어머니는 그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그 때문에 너와 너의 가족에게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휘말린 거예요? 그렇지,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다. 우리가 알던 가족은 겉모습에 불과했어. 진짜 이야기는 훨씬 복잡하고 위험해. 나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평생 믿어온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이 모든 진실을 알면서도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준호는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리나, 우리의 선택은 두 가지야. 진실을 받아들이고 맞서거나 아니면 계속 숨기고 살아가는 거지. 그 순간 내 눈앞에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미소 속에 감춰진 슬픔과 두려움이 느껴졌다. 나는 진실을 알고 싶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럼 함께 이 길을 가자. 내가 혼자가 아니야? 그때 내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는 수진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나는 전화를 받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감당할 준비를 해야 해. 통화를 마친 후 나는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다. 부산의 밤바다에 반짝이는 불빛들처럼 내 마음에도 희미한 빛이 켜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빛이 밝아질수록 어둠도 더욱 짙어지는 법. 나는 아직 몰랐다. 이 이야기가 앞으로 얼마나 깊고 위험한 미로로 나를 끌어들일지. 저녁이 깊어지고 부산의 바람이 창문 틈새로 살며시 스며들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손에 쥔 낡은 일기장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남긴 수수께끼 같은 문장들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끼워져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고 단아한 어머니와 낯선 남자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준호 삼촌, 이 남자는 정말 아버지 김태성 씨 맞나요?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하지만 그분에 대해 우리가 아는 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해. 나는 마음이 조마조마해지면서도 진실을 알고 싶었다. 그럼 왜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 숨겼던 거죠? 준호 삼촌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내게 집중했다. 어머니는 과거에 깊은 상처가 있었어. 그 상처는 가족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협하는 비밀과 연결되어 있지.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위협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가 젊었을 때 부산 일대에서 어둠의 조직과 얽혀 있었어. 그 조직은 단순한 범죄 집단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거대한 권력 네트워크였지. 나는 얼어붙은 듯 했다. 우리가 그런 위험한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그래서 어머니는 모든 걸 숨기고 싶었어. 하지만 그 비밀이 언젠가는 드러날 수밖에 없었지. 나는 손에 쥔 일기장을 꼭 쥐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우리에겐 선택이 있어? 이 어둠과 맞서 싸우거나 아니면 계속 숨으며 살아가거나. 나는 결심한 듯 말했다. 저는 진실을 마주할 거예요. 숨는 삶은 이제 지쳤어요.
준호 삼촌은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하리나. 내가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그 순간 휴대폰 진동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수진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떴다. 나는 전화를 받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을 지킬 거야. 통화를 마치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부산의 밤바다가 어둠 속에서도 반짝이고 있었다. 내 마음속에도 작은 희망의 빛이 피어났다. 하지만 그 빛이 커질수록 어둠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나는 아직 몰랐다. 이 이야기가 앞으로 얼마나 위험하고 복잡한 미로로 나를 이끌지. 부산의 밤바람이 은은하게 창문을 흔들었다. 나는 낡은 일기장을 품에 안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 일기장 속에는 어머니의 숨겨진 과거와 우리 가족의 비밀이 적혀 있었고, 그 비밀은 점점 나를 올가매고 있었다. 하리나, 이건 단순한 가족 이야기가 아니야. 준호 삼촌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가족은 오랫동안 감춰진 연결고리 속에 묶여 있어. 그 연결고리가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럼 우리가 마주해야 할 건 무엇인가요? 바로 그들이야. 준호가 눈빛을 굳혔다. 어머니가 겪었던 그 조직, 그리고 그 조직과 연결된 사람들. 나는 소름이 돋았다. 그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건가요? 그렇다,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은 우리 가족이 가진 비밀을 탐내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움직이면 그들의 눈이 우리를 쫓을 거야. 나는 속으로 떨렸다. 그동안 평범하다고 믿었던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도망쳐야 하나요? 준호 삼촌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도망칠 수만은 없어. 우리가 맞서야 해. 하지만 조심해야 해. 하리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격당할지 모른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심장은 쿵쿵 뛰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서점에 출근했다.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될 줄 알았다. 하지만 가게 문이 열리자마자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눈빛이 차가운 그 남자는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미소 한 번 짓지 않고 말했다. 김아린 씨, 만나서 반갑다. 나는 몸이 굳었다. 어떻게 내 이름을 아는 거지? 그의 눈빛 속에는 위협과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 순간 준호 삼촌이 서점 문을 열고 들어왔다. 하리나, 조심해. 그 사람들은 우리 가족을 노리고 있어? 남자는 천천히 웃음을 터뜨렸다. 준호 씨, 오래간만이군요. 우리도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두려움과 함께 결연한 의지가 솟구쳤다. 이제 도망칠 수 없어. 싸워야 해. 부산의 바람이 다시 한번 창문을 흔들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더욱 위험하고 뜨거울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이 싸움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부산의 차가운 바람이 서점 안까지 스며들어왔다. 낯선 남자의 차가운 눈빛이 내 심장을 조였다. 그의 입가의 감도는 비웃음은 마치 나를 시험하는 듯 했다. 나는 가볍게 몸을 떨며 준호 삼촌을 바라보았다. 삼촌의 굳은 얼굴에서 결연함이 느껴졌다. 준호 삼촌,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예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짧게 대답했다. 과거의 그림자야. 어머니가 벗어나려 했던 그 그림자. 낯선 남자가 천천히 한 걸음 다가왔다. 하린 씨, 과거는 쉽게 잊히지 않아. 당신 가족의 비밀은 우리에게도 중요하니까. 나는 숨을 깊이 들이켰다. 그 비밀이 뭔데요? 왜 우리를 이렇게 쫓는 거죠?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건 내가 직접 알게 될 거야.
하지만 조심해.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은 언제나 위험해. 준호 삼촌이 내 옆에서 낮게 말했다. 우린 더 이상 숨을 수 없어. 싸워야 해.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옷장을 열었다. 내 손에 닿은 건 검은색 가죽 재킷과 단단한 부츠였다. 평소에는 입지 않던 스타일이었지만 이제는 필요했다. 마치 나를 보호해줄 갑옷 같았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검은 재킷에 몸을 감싸고 살짝 풀린 머리칼 사이로 예리한 눈빛이 번뜩였다. 은은한 향수 냄새가 퍼졌고 손목에 찬 가느다란 은팔찌가 미묘한 빛을 반사했다. 그 모습은 평범한 소녀가 아닌 전쟁을 준비하는 전사 같았다. 다음 날 나는 준호 삼촌과 함께 부산의 오래된 골목길을 걸었다. 낡은 벽돌담과 좁은 골목 사이로 흐르는 바람이 우리를 감쌌다. 삼촌은 내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기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이야.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골목 끝에는 작은 찻집이 있었다. 문을 열자 차분한 향과 함께 낡은 목재 가구가 오래된 이야기를 속삭였다. 찻집 주인은 우리를 보자마자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이야, 준호 씨, 그리고 하린 씨도. 그녀의 눈빛에서 비밀스러운 무언가가 반짝였다. 나는 직감했다. 이곳이 우리 가족의 과거와 연결된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 찻집에서 나오는 순간 나는 다시 한번 거울 속 내 모습을 점검했다. 이 길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준비되어 있었다. 부산의 어둠 속에서 나만의 빛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부산의 골목길을 빠져나와 찻집 문을 닫은 순간 내 심장은 쿵쾅거렸다. 찻집 주인 박선영 씨의 눈빛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차가우면서도 따뜻했다. 준호 삼촌은 조심스레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이게 우리가 찾던 단서야. 이제 모든 게 시작돼. 삼촌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다. 나는 봉투 안을 몰래 훔쳐보았다. 낡은 사진들과 몇 장의 편지, 그리고 한 장의 묵직한 지도였다. 지도에는 부산 곳곳에 표시가 되어 있었고 특히 해운대 근처의 한 장소가 붉은 원으로 강조되어 있었다. 여기가 어디죠? 내가 묻자 박 선생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해운대 뒤편에 있는 오래된 폐가야. 거기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뭔가를 숨겼다는 말이 전해져. 그 말에 내 심장이 더욱 세게 뛰었다. 그 폐가에 가면 진실이 있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골목길 조명이 내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내 손목의 은팔찌가 은은하게 빛나며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나를 감싸는 듯했다. 다음 날, 나는 평소보다 조금 더 여성스럽고 세련된 옷차림으로 서점에 나갔다. 부드러운 실크 블라우스에 짙은 네이비 스커트, 그리고 은은한 진주 귀걸이가 나의 얼굴을 밝혀주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무언가 감추어진 결의가 있었다. 그날 오후, 서점 문이 열리자마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하린 씨,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거예요. 준호 삼촌이 다가오며 말했다. 서점 한쪽 구석, 우리는 조용히 계획을 세웠다. 해운대 폐가로 가는 길, 조심해야 해.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몰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찾아야 해요. 그날 저녁, 해운대 바다를 뒤로 한 채 나는 폐가로 향했다. 달빛 아래 낡은 집은 으스스하게 서 있었고 바닷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었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오래된 나무 바닥이 삐걱거렸다. 어두운 방 안에는 먼지 쌓인 상자들과 낡은 가구들이 가득했다. 나는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방을 탐색했다. 그리고 마침내 바닥 아래 숨겨진 작은 서랍을 발견했다.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니 그 안에는 한 통의 편지와 작은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편지를 펼치자 어머니의 필체로 적힌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하린아, 이 목걸이는 내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진실은 내가 스스로 찾아야 해. 나는 목걸이를 손에 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바닷바람이 창문을 흔들며 으스스한 소리를 내었지만 내 마음속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그 순간 낡은 문이 갑자기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다. 누구일까?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부산의 밤은 깊고 어두웠다. 낡은 문이 천천히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폐가 안을 휘감았다.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숨을 죽인 채 그림자 뒤에 몸을 숨겼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나는 손목에 감긴 은팔찌를 꽉 쥐었다. 누구냐?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 김아린입니다. 이 집에 숨겨진 진실을 찾으러 왔어요. 발걸음이 멈췄고 한 남자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였다. 이곳에 올 이유가 없었다. 위험하단 걸 몰랐나? 저는 진실을 알아야 해요. 어머니가 남긴 비밀 때문이에요. 남자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이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내 어머니가 남긴 흔적을 찾는구나. 나도 그 진실을 지키려는 사람 중 하나다. 그는 나에게 다가와 손전등을 건넸다. 함께 찾아보자. 하지만 조심해야 해. 우리를 노리는 자들이 많으니까. 나는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불안이 잠시 멈춘 듯했다.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우리는 폐가 안을 더욱 깊숙이 탐색했다. 오래된 책장 뒤 낡은 상자 속에서 어머니의 또 다른 일기장이 발견되었다. 그 안에는 가족과 조직에 관한 더 많은 비밀이 적혀 있었다. 이건 어머니가 감추려 했던 진짜 이야기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남자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하리나, 이제부터는 내가 모든 걸 감당해야 할 이 길은 쉽지 않을 거야. 나는 결연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알아요. 하지만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그때 창문 밖에서 갑자기 불빛이 번쩍였다.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누군가 왔어. 남자가 경고했다. 우리는 서둘러 폐가를 빠져나갔다. 바깥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나는 그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느꼈다. 진실을 향한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부산의 어둠 속에서 숨겨진 비밀과 위험은 더욱 짙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이야기는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부산의 어둠 속에서 우리는 폐가를 빠져나와 좁은 골목길로 달렸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고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긴장감이 온몸을 감싸며 내 손목에 찬 은팔찌가 차갑게 닿았다. 여기서 갈라지자 그 남자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난 다른 길로 돌아갈게. 내가 안전해야 하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고마워요. 꼭 다시 만나요. 그가 사라진 뒤 나는 조심스레 골목을 빠져나와 사람이 많은 번화가로 향했다. 부산의 네온 사인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서점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그 안에는 우리가 마주한 조직에 대한 경고와 가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부탁이 담겨 있었다. 하리나, 너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 진실은 위험하지만 내가 빛이 되어야 한다. 나는 눈물을 삼키며 다짐했다. 엄마, 꼭 지킬게. 다음 날 서점 문을 열자 준호 삼촌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하리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어. 조직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어? 나는 굳게 입술을 다물며 말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싸우는 것뿐이에요. 그날 저녁, 우리는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비밀 회의를 열었다. 긴장과 불안 속에서도 서로의 눈빛에서는 굳은 결의가 읽혔다. 우린 함께 해야 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준호 삼촌이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옷깃을 다잡으며 말했다.
우리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진실을 마주할 때까지. 바깥에서는 부산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우리에게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듯 했다. 나는 알았다. 이 싸움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랑과 가족, 그리고 숨겨진 진실이 있었기에. 그리고 그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부산의 밤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왔다. 서점 뒤편 작은 방에 모인 우리 가족과 친구들은 숨죽인 채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 이젠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하리나, 이제 마지막 단계야. 준호 삼촌이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무거운 결의가 어렸다. 우리가 이 싸움을 끝내야 해. 진실을 밝히고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나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가 남긴 일기장을 다시 한번 꺼내 들었다. 그 속에는 우리가 찾아야 할 마지막 단서가 적혀 있었다. 부산 외곽, 금정산 자락에 숨겨진 오래된 금고. 그곳에 우리 가족의 과거와 미래를 바꿀 결정적인 증거가 숨겨져 있다고 했다. 준호 삼촌, 우리 함께 가요. 끝을 보자.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새벽 어스름을 타고 금정산으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발걸음 소리가 조용히 울렸고 차가운 이슬이 풀잎을 적셨다. 금고가 숨겨진 곳에 다다랐을 때 나는 숨을 참았다. 그 순간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였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조심해, 준호 삼촌이 경고했다. 우리는 금고를 열었고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사진, 그리고 봉인된 편지가 들어 있었다. 편지 봉인을 풀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내 마음에 울려 퍼졌다. 하리나, 이 편지를 읽는 너에게 마지막 부탁을 한다. 우리 가족의 비밀은 무겁지만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다. 누구도 너희를 멈출 수 없을 것이다. 그때 갑자기 산길을 따라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고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끝까지 쫓아왔구나, 하리나.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제 끝내야 해요. 우리 가족의 진실을 밝혀야만 해요. 그 남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부산의 새벽은 싸늘했고 우리 앞에는 끝없는 미로 같은 운명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이야기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며 숨겨진 비밀과 금지된 사랑, 그리고 배신의 그림자가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음 이야기는 더 깊고 어두운 진실 속으로 우리를 이끌 것이다.